자, 그러면 53조 손해배상과 보증 설정 갑니다. 그 색깔 칠해진 부분에 1, 2번이 바로 30조 1항과 2항이 이제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손해배상 및 보증 설정 색깔 칠해진 부분입니다. 1번. 그 개업공사는 중개행위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에게 제한상 손해를 발생했다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는 이제 고의 과실이라는 책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실 책임을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1번 말미에 과실 책임이라고 메모하시면 되겠네요. 뭐 밑에 써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과실 책임이고요. 2항입니다. 2번이에요. 개업공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제한상 손해를 발생할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는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고 있죠.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라고 메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인데 매번 내죠. 이거는. 그럼 이제 손해배상과 보증 설정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럼 우리 법 30조에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규정을 직접 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법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의뢰인에게 손해 입히게 되면은 민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법에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느냐? 중개행위 하다가 손해 입힌 경우는요, 우리 법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이 손해배상 규정을 직접 두고 있어요. 그러면 개업공사가 중개행위 하다가 손해 입힌 경우는 우리 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에 따른 특별법적인 주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 법상 손해배상 규정은 당연한 얘기인데 개업공사나 그 보조원이 아닌 자에게는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개공에 한하여 적용되겠죠. 이거는. 그럼 이제 성립요건에 대한 부분을 읽어봤는데요.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요건은 일단은 대전제가 중개행위를 하다가 손해 입혀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겠대요. 그래서 손해가 발생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의 과실과 손해 발생하는 원인과 결과의 경우가 인정돼야 됩니다. 인과관계 있어야 돼요. 이게 성립요건 기본 세 가지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조 2항에서는요,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했어요. 사무소 제공했다, 손해 입혔다. 그러면 이때도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였죠. 그럼 이제 요 중개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문제인데,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요, 용어의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행위보다는 훨씬 이쪽을 넓게 해석해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행위라는 것은 일단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소개행위였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 이게 중개행위였는데, 여기서는요, 그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뿐만 아니고요, 경매행위하다가 손해 입혔잖아요. 그럼 권리분석해 주다가 손해 입혔다. 그럼 권리분석은 분명히 소개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중개행위하다가 손해 입힌 경우로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공제금 지급 책임 인정했어요. 나아가서 중도금, 잔금, 등기서류 교부에 관여했어요. 계약의 이행행위 관여했다, 손해 입혔다. 이것도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고 해서 했고, 나아가서는 최근에 판례가 관리대행 해주다가 상가나 주택에 대해서 관리대행을 해주다가 만약에 손해 입혔다. 이것도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보아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공제금 지급해라 하고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어의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보다는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중개행위가 훨씬 넓다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넓게 해석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 그럼 고의는 일부러 했다는 얘기죠. 다음에 과실은 실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고의 과실을 귀책사유라고 부른다고 그랬고,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격을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과실 책임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30조 1항은 과실 책임을 규정한 거예요. 근데 사무소 제공했다, 손해 입혔어요. 그러면 사무소 제공은 대표적으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개업공사 A의 중개사무소에서 갑과 을 간의 거래가 있었는데 이 거래를 A가 소개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 B가 소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왔다 소개했다가 이들이 손해 입었잖아요. 그럼 사무소 제공 개공은 책임을 져라, 이 얘기죠. 그래서 원래 취지는 그 2항을 둔 이유는 그거였어요. 이자를 무등록 중개업자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가 만약에 남의 사무실에 와서 거래시켰다가 손해 입게 되면 사무소 제공 개공은 책임이 있는 거죠, 지금. 그걸 이제 배상을 하기 위해서 인정을 해놓은 건데, 어쨌든 이 다른 사람의 범주는 인근 개공, 일반인, 무등록업자 다 포함되는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무소에서 거래했다가 의뢰인이 손해보면 제공 개업공사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 이들은 이 타이틀을 믿었거든요. 이 중개사무소 거래했다는 타이틀을. 그렇기 때문에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이때는 사무소 제공한 손해배상 책임은 결국은 개업공사의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럼 우리가 개업공사가 무과실 성격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우리가 지난주에 한 번 있었죠. 소속이나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경우 개공 손해배상 책임 있죠? 이건 무과실 책임이었어요. 그러면 사무소 적용했다 손해입혔다든가 또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손해입혔다. 이건 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럼 공인인사법상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 성격은 원칙이 무과실 책임이다. OX. X예요. 원칙은 과실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이 원칙이 되면요. 이건 어디서 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우리가 땅 파먹고 살고 있지만 그죠? 과실 책임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무과실이 2번이 인정될 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손해는 확정적으로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거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인과관계의 관련성은 상당성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이게 상당 인과관계세라고 해요. 그럼 상당성은 그거라고 그랬죠. 통상 이 정도의 원인에 통상 이 정도의 결과가 발생되더라. 이런 관계가 있으면 상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법의 예를 들었죠. 형법도 상당 인과관계세 통설과 판례로 되어 있는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뺨을 때렸는데 이자가 진짜로 사망해버렸어요. 그냥 이거 그럼 그 자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겠죠? 통상 사람의 뺨을 한 대 때리는 행위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요. 이건 상당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그 자의 특이 체질로 사망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폭행치사 정도만 처벌할 수 있지 인과관계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폭행치사 정도지 살인죄로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살인의 고의도 있었고 죽음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게.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인과관계다. 그럼 그 정도 값만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성립요건 3가지가 바로 이거였고, 그럼 이거에 대한 효과. 일단은 이거 누가 증명을 이 성립요건을 해야 되느냐. 이게 입증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해자가 증명을 3가지 다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 다음 이거 시효를 기억해 두는데, 시효는 우리 법의 기준이 없거든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몇 년? 3년이고 중개 행위 시점 이때로부터는 10년이죠. 그러니까 민법, 불법 행위 시효 기준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단기 3년, 장기 10년이에요. 둘 중에 하나의 기간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청구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3년, 장기 10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법은 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공인인사법에 의해서는 개업공사는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만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가 개공의 중개로 말미암아 정신적 손해까지 입었답니다. 그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우리는 위자료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정신적 손해배상은 우리 법에 따른 책임이 없죠? 근데 민법이 중개 분야에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럼 민법에 따라 청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당사자가 입은 전 손해를 개업공사는 결국 배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법에 의해서는 재산상 손해만 배상 책임이 있어요. 일단 자, 이게 바로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54쪽에 우와 판례가 되게 많죠. 이건 이제 확인 설명과 같이 연결되는 다 판례들인데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과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해를 해두시는데 1번 판례요. 공인인사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 자는 개업공사에 한정되므로 개업공사는 그 보조원이 아닌 자에게는 공사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는 개공과 그 보조원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 보조원이란 말은 중개보조원뿐만 아니고요. 소공사도 포함되는 걸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이해돼요. 그래서 개공이나 그 보조원이 아닌 자에게는 적용이 없어요. 당연한 얘기고. 근데 당연한 것을 아주 잘 물어본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2번 판례는 동대문 이게 상가 사건이었는데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에 쭉 이 오픈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쭉 있는데 이게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됐는데 실 물건이 102호였어요. 102호였는데 개공이 이걸 소개해버린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임차인은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이 매수인은 어렴풋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라는 거를. 이게. 그래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잘못 소개하는 바람에 이제 이거라고 이제 하니까 이 의뢰인이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이제 계약금을 날리게 된 사건이죠. 이 사건에서 뭐라고 그랬냐? 자, 보겠습니다. 2번 판례요. 일반인은 개업공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신뢰하고 그의 개입에 의한 거래 조건의 지시, 설명에 과오가 없을 것이라 믿고 거래하며. 진짜 그래요? 그렇답니다.
개혁공사를 통하여 하는 부동산 매매 거래에 있어서 언제나 매수인 측에서 매매 목적물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 당사자에게 개혁공사가 매매 목적을 혼동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까지 미리 확인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의무까지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했죠. 이거. 자,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는요, 직접 현장에서 물건을 확인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개공이 소개하고 있으니까 개공은 네가 다 책임을 지고 중개를 하는 거다. 바로 이 얘기예요. 다음은 이제 3번 판례입니다. 3번 판례.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매매 대금을 밑줄 책임만 보는 거예요. 매매 대금을 전달하는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했어요. 이거 중개인에다 입힌 경우로 봐야 되죠. 다음에 3번 판례입니다. 잔금 중 일부를 횡령했어요. 이것도 중개인에다가 입힌 경우로 봐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고. 4번 판례입니다.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 지급이라든가 이렇게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를 했어요. 그랬다가 손해 입힌 경우도 이거 중개인에다 입힌 경우로 봤죠, 지금. 이게 계약의 이행에 관여했다가 손해 입힌 거예요. 이거. 그 다음 이제 6번 판례는 그겁니다. 경매행위 하다가 손해 입힌 경우도 중개행위 하다 입힌 경우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개법인이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에 알선한 행위도 중개행위람에 있어 당사자에게 제한상 손해배상에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제기관은 손해를 입은 의뢰인에게 공제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경매행위 하다가 입힌 경우도 중개행위 하다가 입힌 경우로 본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이제 7번 판례입니다. 이게 이제 관리 대행하다가 손해 입힌 거예요. 그래서 건물 관리 및 월세 임대차 계약에 체결되는 업무를 위임을 받았는데 채권적 전세계약 체결하고 이걸 편취해버린 거예요. 보증금을. 월세 관리 대행을 받았는데 이것도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 4번, 5번, 6번, 7번 판례는 참고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판례 있잖아요. 이거는 고법 판결이니까 참고하는데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했다면 서로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를 안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 안 해버리면 이거 확인 설명을 했다는 게 증명이 잘 안 되죠. 근데 증인 등을 세워서 입증을 해버린 거예요. 설명했다는 걸. 그러면 손배 책임이 없다는 거죠. 이게 고법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개사물에 대해 구두로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했다면 개혁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했죠?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9번 판례입니다. 개혁공사가 비록 그가 조사 확인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의뢰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이라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주차장 부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였냐면 주차장을 임대차 계약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판례가. 개공이. 근데 여기 주차장을 임차하는 우리 임차인으로서는 주 관심사가 여기에 월 고정주차가 몇 대이며 또 하루에 몇 대가 들락거리는지 이게 주 관심사죠. 이건 수익과 직결되니까. 근데 이것은 명문의 확인 설명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란 얘기죠. 근데 이것을 임대인의 말만 믿고 그대로 중개한 거예요. 그대로 고지한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사실과 달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건이었어요. 이거는. 그러면 주차장 같은 거 중개할 때는 이 대학 몇 회? 하루 종일 가서 앉아 있어야 되네? 맞죠? 내 참 뒤로워서 이거 보수 30만 원 받자고 말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라면 서로 확인 설명사항이 아닐지라도 선관주의를 다하여 조사 확인한 다음에 이걸 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9번 판례가 바로 그 얘기였고, 다음에 이제 10번 판례는 과실상계 판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과실상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기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달라.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것이 바로 과실상계예요. 그래서 과실상계는 당연히 판사가 직권으로 상계하게 돼 있어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이게. 근데요, 이 과실상계라는 건 이제 신칙상 고의로 불법행위한 자 있죠? 고의로 불법행위한 자는 피해자의 과실에 대하여 상계해달라 주장 못합니다. 신칙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폭행한 거예요. 폭행을 했다면 이건 고의 폭행이죠, 지금. 고의로 폭행했는데 그 자가 말이에요. 얼른 가서 치과에 가서 치료하게 되면은 이빨 한 대만 빼면 됐거든요. 근데 야가 부해가 나왔고 치료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손해가 확대된 거지. 이빨을 3대나 뽑게 된 거예요. 이빨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네. 이를
세 개를 뽑게 된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에게도 지금 현재 과실이 있는 거죠. 치료를 즉각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안 하는 바람에 이게 손해가 확대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폭행을 한 자는 고의로 지금 폭행을 했죠. 그러니까 이 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못하죠. 못합니다. 그러면 중개의뢰인에게 우리 보조원이 사기를 쳤어요. 그럼 사기는 이거 고의사건이죠. 고의사건입니다. 그러면 보조원은 의뢰인의 피해에 대하여 일단은 과실상계, 이 과실에 대하여 상계해달라 주장 못하죠. 고의로 불법행위했으니까. 근데 이자를 고용한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을 이 의뢰인에 대하여 부담하잖아요, 지금. 그럼 개공 역시도 과실상계 주장 못하느냐? 바로 이 문제가 있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개공이 보조원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답니다. 않았다면은 이 의뢰인의 과실을 참작해달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조원은 과실상계 주장 못합니다. 이 판례는 한 번도 안 물어봤기 때문에 이해를 해둡니다. 그래서 10번, 11번 판례 일단 이해를 해두시는데 10번 판례 중개보조는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개공사가 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공사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를 인정한다. 알아보시겠죠? 그 다음에 11번 판례 개공사가 부동산 거래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 손해본 경우 중개의뢰인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과실상계가 허용된다. 알아보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죠. 만약에 갑이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했는데 이자에 대하여 진정 권리자인지 여부를 등기 권리증 같은 거 확인하라고 그랬죠. 근데 권리증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그럼 개공에 과실이 있죠. 그러면 이자는 이거 확인할 의무가 없느냐. 피해자는 있다 했죠. 이거 피해자에게도 이자가 진정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에게도. 그러니까 이때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통상 사기 사건이 터지면 이렇게 등기 권리증 확인 안 해가지고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개공한테 약 70% 내지 80% 정도 과실이 인정돼요. 그리고 나머지 20% 내지 30% 과실은 누구한테 있는 거 지금? 사기를 당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손해배상을 정할 때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손해액이 1억이었다. 사기당한 금액이 그러면 7, 8천만 원은 개공이 부담하는 거죠. 나머지 피해자 2, 3천만 원 피해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11번 판례가.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판례입니다. 이거 12번 판례 이거는 전세 사기대출 사건이었어요. 이거는 사기대출 사건이었는데 이게 그거였습니다. 이 사건이 A 개공이었는데 이자가 일이 없어갖고 탱탱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과 을이 왔던 거죠. 갑과 을이 와가지고 우리 전세 연장 계약이다. 그래갖고 전세 연장 계약서를 써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서 내가 이 전세 계약서를 은행에 제공해가지고 은행으로부터 전세금 대출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계약서의 도장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설명서도 정상적으로 교부해달라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전세 연장 계약을 한다. 임대차 연장 계약을 할 때는요. 개공이 도장 안 찍습니다. 안 찍고 뭐 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받고 어수룩해 보이면 20만 원 받고 저처럼 똑똑해 보이면 이제 10만 원만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써줘요. 그리고 도장 안 찍죠. 이거 안 찍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주는데 대출을 받는다니까 이제 자기가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전세 계약 써주고 도장을 찍고 설명서도 교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수를 이제 받았던 거죠. 이게 은행으로부터 한 3일 뒤에 전화가 왔죠. 써준 거 맞냐? 맞다겠죠? 이거. 그러다 이제 대출이 실행이 된 거예요. 3개월 뒤에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임차인이 연락이 안 되던데 혹시 아시는 바가 있느냐? 전화해봤죠. 연락이 안 됐죠. 전세 사기 대출 사건이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은행이 개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죠. 이거. 네가 써줘가지고 내가 그를 믿고 대출했으니까 네가 손해배상해라. 자, 그 사건이었어요. 이게. 그럼 보시면 개공사는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서는 아야 되는 바. 그러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개공사가 자신이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와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 입은 경우 금전 차용 등을 인식한 개업공사에게는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이게 전세 사기대출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통상적으로 은행은요, 개공이 도장을 찍으면 믿고 이제 대출이 나가요. 대출이 일단 나가는데, 물론 이제 은행에서 직접 이제 사실관계 조사를 하죠. 이때 그럼 은행은 전혀 과실이 없느냐? 은행도 과실이 있죠. 지도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손해배상에서 이제 참작을 해주는데,
이 사건의 실질을 들여다보면요. 이 갑과 을이 연장계약한다고 이미 B, C, D 이 중개사무소들을 들렀었어요. 근데 B, C, D는 찝찝하니까 안 써준 거예요. 이거. 안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와서 써달라가니까 안 써준 거지. 자기가 중개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써준 겁니다. 찝찝하니까. 근데 A는 탱탱 놀고 있는데 와서 써달라가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30만 원 받자고 써준 거예요. 그랬다 카운터를 심하게 맞은 거지.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원래 이 사건에 있어서도요. 그러면 좋다. 내가 써줄 테니까 그러면 갑한테 권리증 한번 보자 했으면은 결국은 사기를 안 당했지. 뭔 말인지 아셔요? 근데 갑한테 권리증 갖고 오라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갑이? 안 쓴다 하겠죠? 그게 낫습니다. 차라리. 근데 이게 놀고 있는데 웬 떡이냐면 써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 치는 사람 아시는데 카드 뻥카라는 게 있죠? 뻥카 칠 때 딴 사람한테 치면 돼, 안 돼? 돈 딴 사람한테 뻥카 치면 돼, 안 돼?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나? 뻥카를 칠 때도요, 손에 든 게 없는데 있는 것처럼 돈질해야 되는 거죠? 그게 뻥카 아니에요. 그게 뻥카라고 그래, 뻥카. 그럼 뻥카 칠 때 딴 사람한테 절대 뻥카 치면 안 돼요. 그럼 너 손에 못 든 거 있는데 딴 사람한테 치면요, 확인해 보자게. 든 것도 없는데. 그죠? 잃은 사람한테 뻥카 치는 거예요. 궁색한 사람한테. 그래야 이 사람은 이게 먹히는 거지. 그러니까 탱탱 놀고 있는 사람한테 뻥카 치는 거지. 사기범들이. 안 그래요? 바빠봐 사기도 안 당합니다. 왜? 손님이 이상하면 바로 보내버리거든 그냥. 이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도 권리증 확인만 했다는, 그러니까 갖은 핑계로다가 권리증 뭐 어디다 뒀는지 모른다. 깜빡 잊고 안 갖고 왔다. 내 팩스로 밀어주겠다. 이런 핑계들을 대는데 이런 핑계는 다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바로 이제 전세 사기대출 사건이었어요. 이게. 요즘도 지금 ING인 사건이 있죠. 전세 물건이 지금 없잖아요. 전세 사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송도에서도 이 사건이 한번 터져가지고 이 중개업소 한 서너 개가 물렸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월세 임대차를 한 거지. 월세 임대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세로 임대차를 해가지고 그러면 월세 임대차 하게 되면 임시시효에 쓰잖아요. 쓰니까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다 알게 돼. 임차인이. 이거.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절대 상대방의 주민증 카피 같은 거 해주는 거 아닙니다. 실무상. 아, 요건 돈 받고 해야 되는데. 500원 내놔.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한테 그런 인적사항들은 절대 카피 번호 주면 안 돼. 절대 주면 안 돼, 그거는. 이거. 내가 딱 보관하고 있어요. 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달 뒤쯤에 다 폐기해야 돼. 다 폐기해야 됩니다. 인적사항이 있는 그런 주민증 사본, 인감님 사본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카피해달라고 해. 꼭 손님들이.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그거. 내가 책임지고 중개하는 거니까 이거 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임차인이 말이에요.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안 거지. 주민증을 갖고 위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전세로 돌린 거지. 전세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또 시세보다 싸게 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시세보다 싼 거래 있잖아요. 이건 무조건 사기 의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전세보다 이렇게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면서 의뢰인들은 갖은 이유를 다 대죠. 내가 갑자기 해외 이민을 가게 됐다. 우리 와이프가 아파갖고 급히 팔아야 된다. 병원비 때문에. 우리 자식내미가 대학 가는데 이거 등록금 때문에 팔아야 된다. 이런 갖은 핑계를 대게 돼요. 근데 그거 다 믿으면 안 돼. 다 생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이래가지고 이게 전세로 이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개업공사 쪽은 중개업소는 어떠냐 하면요. 이게 시세가 만약에 3억이 가고 있었다. 전세가. 근데 이걸 2억 5천에 내달라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요. 이건 무조건 양타거든. 양타가 뭔지 알죠? 물건 받았잖아요. 손님 바로 붙일 수 있지 이거. 그러면 양타 당연히 나가죠 이거. 2억 5천 시세보다 싸고 물건에 하자가 없는 거야. 그러면 바로 이거 중개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야가 한 일주일 만에 3, 4개 중개업소를 들어서 전세 다 낸 거예요. 대신 계약금을 절반을 달라는 거지. 싸게 내는 대신. 전형적인 사기수법이죠 이거. 그러니까 시세보다 싼 거래,
중도금이나 계약금을 많이 요구하는 거래. 전부 다 사기 의심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건들, 이건 아직도 ING예요. 아직도 ING입니다, 이거는.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12번 판례 알아보시겠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13번 판례.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에 이거 사기 사건인데 이 사기 사건이 아니죠. 이거 사고였는데 이건 대형 사고였어요. 그래갖고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 사고 이거 해갖고 우리 협회에서 공제금을 약 한 150억 정도 물어줬어요. 개공들이 엄청 물렸지, 여기에. 이게. 그럼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그 시행사가 있고 아파트 지을 때 시공사가 있죠. 그러면 혹시 아십니까? 요즘 부동산 신탁으로 많이 갚버리는데, 분양을 할 때 부동산 신탁회사에다가 대금을 납부해버리죠.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니까 사고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고 때문에. 분양 대금을 시행사로 통상 입금하게 해요? 시공사로 입금하게 해요? 분양 대금을? 예? 어디로 입금해요? 시공사로 하거든요. 입금을. 시행사로 하면은요, 주택보증공사에서 주택보증 분양보증을 안 서줘요. 시행사로 해버리면. 왜냐면 시행사는 허당인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시공사는 근데 대부분 아파트 건설하는 시공사들은 일군 업체들이 많지.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러니까 이제 시공사로 통상 입금하게 해요. 그래야 주택 분양보증을 서줍니다. 근데 이런 사고들 때문에 요즘은 이제 부동산 신탁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분양대금을. 근데 어쨌든 시행사 선분양 그거예요. 시행사로 대금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일로 입금이 되고 여기 부도나면은 결국 대금이 지급 안 되죠. 그럼 공사 중단이에요. 그럼 분양받은 자들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분양 아파트라고 했죠, 지금. 선분양은 뭐냐면 준공전에 분양한 아파트를 얘기해요. 준공전. 그래서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 그러니까 대부분 근데 아파트가 준공전에 분양하지. 맞죠? 그래가지고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랑 위험부담을 충분히 고지했어야 된다. 이거 소개할 때. 근데 이거 부도나면 이거 이전께 안 낼 수도 있다. 계약금 다 날리게 된다. 이거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고지했었는데 이걸 고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갖고 실제로 시행사가 부도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걸 다 물어준 거지. 이게. 그래갖고 공제에서 한 150억 지급됐어, 이거. 이때. 그래갖고 협회가 엄청 피해를 많이 봤지. 피해라고 그러긴 조금 그런데. 하여튼 협회가 주 재원이 공제금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해 아주 엄청 지급됐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연간 협회에서 물어주는 공제금이 약 한 이제 뭐 8억, 9억, 7억, 뭐 10억 미만대로 가다가 최근에 계속 10억을 넘어서면서 거의 20억 지금 지급되고 있어요, 매년. 이게. 그러니까 이 사기범들도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럼 우리도 진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진화를 안 하고 있지. 예. 근데 요즘 공인중개사들은 진화하고 있어요. 제가 젊은 것들 맨날 뭐라 하는데 젊은 것들 공인중개사는 진짜 잘해. 젊은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들은 공부를 했고요. 일단은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은 확 차이 나요. 여러분들 중개업소 가갖고 상담해보면 딱 차이 나요. 금방 차이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요즘 공인중개사들은 공부를 이거 아니할 말로 우리가 삼봉 쳐서 따는 거 아니죠, 이거. 그러니까 요즘 젊은 공인중개사들 정말 잘해요. 송도에도 딱 보면 젊은 애들, 특히 아가씨 젊은 애들, 뭐 이 아들은 진짜 FM들 해버려요. 일을 그냥 깔끔하게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손님들이 젊은 사람들을 훨씬 선호한다니까, 공인중개사. 머리 깨끗하잖아요? 그럼 등칠 것 같아, 꼭. 그러니까 젊어져요. 우리 나이 때도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우리 나이 때도. 손님들이 쭉 돌다가 냄새 풀풀 나는데 가겠어? 이쁜 아가씨 이왕이면 커피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지? 젊어지고 있다니까요. 층이 계속 젊어지고 있어요, 이게. 손님들이 그래요. 주로.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쁘게 화장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3번 판례 보겠습니다.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라는 사실은 거래상 중요 사항이므로 개업공사가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의 위험부담에 관한 의뢰인 등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 등이 판단을 거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있는 걸 하지 못한 경우 개업공사는 선량 관리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알아보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두시고 이제 14번 판례거든요. 이건 이제 보증보험 공제, 이거 성격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미리 짚고 가죠. 기억나세요? 이러한 손배 책임을 보장해서 우리는 보증을 설정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보증보험이 있고 공제가 있고 공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증보험과 공제는 성격이 같다고 그랬죠?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성격이 같은데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이 있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러면 보증보험은 우리 판례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보았던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죠? 이거와 유사합니다. 이거와. 그래서 의뢰인을 위하여 이제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이 있다는 게 이제 우리 판례였고요. 그렇다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이 있으니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상법 보험편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맞죠? 상법에는 총칙, 회사편, 보험편, 그 다음에 이 해상편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 민법이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상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법의 보험편의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험의 성격이기 때문에 보험은 기본적으로 우연한 사고에 기인해야 된다. 우연한 사고에. 그렇게 되고 따라서 공제에 가입할 당시, 보증보험에 가입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되고 있었어요. 공제사고가. 이미 사고가 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보험계약, 공제계약은 무효죠. 무효입니다. 이미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개공이 앞으로 내가 사기를 쳐야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공제에 가입한 거예요. 그리고 후일 진짜로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공제금 지급 책임이 있느냐 이 점에 대해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대법원이. 자 그럼 보시면 14번 판례입니다. 공제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알아보시겠죠? 적어도 공제계약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돼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따라서 개업공사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고의로 공제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돼 있다고 단정하여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거나 공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제계약 당시에 사기를 칠 의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공제계약 체결하고 후일 진짜로 사기를 쳤지만 공제계약 당시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제계약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급을 해라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5번 판례인데 이건 최근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이었어요. 이거. 그 개업공사가 개업공사나 보조원이 공사법령에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소개합니다. 이때도 성반주의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역주택조합 사건이었는데 요즘 이거 사고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주택조합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조합을 결성해갖고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소개할 때는 우리 개공은요. 이게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시공사 시행사는 탄탄한가? 제대로 정해져 있는가? 사업 주체는 누군가? 그 다음에 이게 허가 여부, 관할 관청의 허가 여부는 어떻게 돼 있는가? 사업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면밀히 검토하여 조합원 가입해라. 그 지위를 소개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대충 말만 듣고 이거 소개하면 피 엄청 주죠. 그죠? 주택조합에서 엄청 줘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거에 급급해갖고 이제 소개했던 거죠. 근데 이게 무산이 되는 경우가 흔하죠. 주택조합은요, 진짜 막말로 얘기하면 이런 경우 흔하다니까요. 사업 부지, 여기다 주택조합을 짓겠다. 아파트를. 부지만 선정해 놓고요. 조합원 모집에. 맞죠? 그러면 이거 매입해야 되죠. 매입 단계에서도 문제죠, 벌써. 그러니까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소개할 때 중개사물이 아니죠, 지금. 조합은 지위 소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선량 관리할 주의를 다하여 이게 사업 성공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 송도에도 한번 주택조합 그거 하겠다고요. 소개하라고 중개업소에 쫙 뿌렸어요. 그래갖고 이거 이제 사업 설명회 한다고 대강당 부패를 하겠다. 그럼 또 우리 가야지 얼른. 그죠? 그래갖고 이제 실장 모시고 가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그날 한 400명이 모였어요. 근데 5만 원짜리 상품권 준 거 있죠.
400명이면요. 5만 원짜리면 그거 얼마? 2억이에요. 2억. 맞죠? 그리고 소개해라. 얼마 주겠다. 이거예요. 예? 송돈 얼마 주냐고 그거요? 무슨 500이요? 건마다 틀려요. 적어도 한 500 정도는 되죠. 이게. 그래갖고 그거 내가 딱 그랬지. 야, 절대 사기니까 절대 그거 소개하지 말아라. 얘기 자체도 꺼내지 말아라. 이거. 아니나 다를까? 뭐 산댔지 뭐. 당연히 그걸 누가 소개해. 상품권 받고 말았지. 그거 사업 실패하면요. 조합원이 당사자예요. 회수 못해. 사업 주체예요. 조합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거. 그러면 소개한 사람만 죽는 거예요. 이거. 소개한 사람만.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아주 우울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사기의 징후는 항상 보이는 거다. 사기의 징후는 항상 보이는 거예요. 항상 보여요. 무조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수수료의 급급해서 보수의 급급해서 이거 덮는 거지. 괜찮겠지 하다 카운터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급한 거라든가 시세보다 낮은 거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되고 권리증만 확인해도 대다수의 사기를 다 면할 수 있다니까. 권리증만 확인해도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권리증 없다고 우기잖아요. 그럼 인감증명서라도 떼오라게 해야 돼. 뭔 말인지 아셔요? 인감증명서는 한 번 안 떼주잖아요. 신분하게 나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라도 보자게 해야 됩니다. 이거. 진본을 보자게 해야지. 카피 본 부분 절대 안 되고. 뭔 말인지 아시죠? 그 정도 하면은 사기를 다 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기범 다 도망가요. 이거 딴 데 또 들겠다 하면서 안 와. 절대 안 와. 이게. 이 중개업소는 안 통한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손해배상 관련 판례를 다 봤습니다. 아주 판례가 되게 많죠? 예,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제 보증 설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손배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을 이제 설정하도록 했는데 보증 설정을 하면 선택이 아닌 의무란 얘기죠. 그러면 보증 설정 시기는 대전제가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죠. 설정하여 신고까지 모두 마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보증 설정의 방법은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만들었어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돈이 엄청 많으시면은 법원에 가서 예치해 놓으면 되죠. 공탁의 방법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이 있고요. 이 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공탁은요. 공탁법에 따르면 담보공탁의 의미가 있어요. 의료인을 보호하는 주체니까. 그래서 담보공탁의 의미가 있고 이 공탁은 현금 외에도 국채나 공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정 금액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법인이 아닌 개공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공 얼마 이상? 1억 원 이상이고 법인인 개공은 2억 원 이상을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법인이 분사함 설치합니다. 그럼 분사함소 들 때마다 1억 이상을 추가 설정한다. 그래서 법인이 분사함소를 4개수를 두고 있다. 이 법인의 최소 보증금이 얼마 돼야 된다고요? 6억. 맞죠? 주된 사무소 2억에 4억 추가니까 최소한 6억이 돼야 됩니다. 꼭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수법인 중에 지역능력 기억하라고 그랬죠. 지역능력은 1,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면 되죠. 지역능력은 중개하기 위해서는 등록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증 설정 신고는 해주셔야 돼요. 이거 업무개시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중개업무개시 기간까지.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설정하여 증빙서를 갖추어 사본을 첨부하여 업무개시까지 신고 들어가는데 이때 이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보증기관에서 직접 등록관청에 통보해버렸어요. 한민호 전업원 보증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통보해버리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죠. 이게. 자, 그럼 그 정도 기본적으로 이해되시고 이제 보증의 변경과 재설정이 나오고 있죠. 보증의 변경은 보증의 종류를 바꾸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보증의 종류를 바꾸는 게 변경이다. 그러면 보증보험 들었다 공제로 바꾸나 공제 들었다 보증보험으로 바꿉니다. 이게 보증의 변경인데 보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공사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랬죠. 따라서 예를 들면 5월 23일서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이 됐던 거죠. 1년간. 이거. 근데 이분이 11월 23일 날 공제로 바꾸고자 해요. 그럼 보증보험 해지하고 공제 가입하고 변경신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보증보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공제에 가입하여 변경신고를 마치고 보증보험을 해지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냐면은 이거는 보증이 끊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업공사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 말이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자, 이번에 이제 보증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럼 보증기간이 만료가 되면 재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재설정인데, 그럼 보증기간 만료된 개업공사는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증을 다시 설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증기간 만료일이 만약에 빨간 날이었다. 그 다음 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겠어요. 그전 까만 날에 들어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증금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보증기간 만료된 개공 이렇게 나오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만 따라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주의하면 일단 되고, 참고인데 유권해석 입장인데요.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증이 만료된 거예요. 예를 들어 휴업기간인데 4개월 휴업 신고했어요. 중간에 보증기간이 만료돼 버린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 기간 만료까지 대설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왜 그러냐면 이 기간 동안 아직 중개업 안 하죠. 그러니까 업무를 재개하기 전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보증기간이 만료돼 버리면 업무 재개 전까지만 보증을 다시 설정한 신고하면 된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공탁금 회수 제한이 나오겠습니다.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했어요. 그럼 이거 공탁금에 대해서는 개업공사가 사망을 하거나 또는 폐업 신고를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몇 년간 회수할 수 없다?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그럼 공탁금 회수 제한을 걸어놓은 이유가 지금 손해배상 청구의 당기시효가 몇 년으로 돼 있어요? 3년이에요. 그러니까 공탁금에 대해서는 사망 폐업하다가도 3년간 회수 금지예요. 이건 의뢰인 보호 조치임을 할 수 있죠? 의뢰인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 닫아버렸는데 공탁금 회수해 가버렸다. 의뢰인이 나중에 손해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3년간 묶어두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권해석인데 이것도 개공이 등록 취소를 당했어요. 그럼 이때도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했다면 3년간 회수 금지하는 게 맞겠죠? 타당한 걸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감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증에 대해서는 중개 완성이 되면 설명하셔야 되죠? 언제 설명한다고요? 중개 완성이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쌍방 모두에게 설명하는 거 맞아요? 거래장사 모두 설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설명해야 되느냐? 보장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기간, 보장금액을 설명해야 돼요. 기관, 기간, 금액으로 기억합니다. 그래갖고 작년 문제에서 이게 맞아. 중개 의뢰를 받은 때는 설명하고 교부해야 한다. OX? X죠. 완성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정도고요. 사본도 쌍방 모두에 교부해야 되죠. 물론 이것은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중개 완성 시 쌍방 교부 서면 세 가지가 이제 다 나온 거죠.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보증관계 증서. 이게 그래서 쌍방 나야 돼요. 이거 제재 여기서 미리 보고 갈까요? 그러면 설명을 안 했거나 사본 교부 안 했다. 설명 안 했거나 사본 미교부했어요. 이때 제재 백과. 보증서 미교부는 백과라고 했죠. 100만 원 같아요. 영등포, 휴게소, 보자, 보. 보증을 설명 안 했거나 교부 안 하면 백과. 근데 아예 보증을 설정을 안 하고 업무 개시했어요. 미설정 업무 개시. 의뢰인보조치 위반했죠. 이무적 등록 취소죠. 이거는 미시사업, 거금보전 2, 3, 6. 거금보전, 보. 보증미설정 업무 개시. 임취예요. 그래서 구분해 놓으시고, 사본교부 안 하면 백과, 아예 안 하고 업무 개시하면 임취. 그래서 이 정도 감 잡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저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지급 청구에 대한 부분인데, 손해 입은 중개 의뢰인이 말이에요. 보증기관을 상대로 지급을 청구합니다. 그럼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나온 건데, 개공이 손해배상 합의해줬네요. 그럼 합의서 내면 되죠. 합의 안 해주면 개공을 상대로 소송해야 되죠. 그럼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면 돼요. 이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청구인낙조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서 등을 제출해도 됩니다. 그럼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서 보증기관에 내는 서류에 손해배상 관련 서류지 계약서 같은 거는 제출 서류에 해당해야 하네요. 안 하죠? 왜 그러냐면 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중개행위 하다가 손해 입히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거든요. 그럼 공제기관 지급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는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참고해 두시고, 그럼 보증기관에서 의뢰인에게 지급을 하셨거든요.
그럼 보증기관은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우리 개업공사에 다시 청구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구상권이라고 부른다. 맞죠? 그러면 만약에 소속이나 보조원의 업무상행위로 은행에 손해 입힌 거예요. 그럼 개공 책임 있죠? 그러면 소속이나 보조원의 업무상행위로 인한 경우도 보증기관은 지급 책임 있어요? 맞죠? 지급 책임이 있고. 그러면 이 보증기관은 지급 책임이 있고. 그러면 이때 구상을 보증기관은 개공한테 해야 돼요? 이 소공한테 직접 해야 돼요? 예? 개공한테 하는 거예요. 보증계약 당사가 개공이었죠? 그러니까 구상을 개공한테 하고 개공이 다시 소공한테 구상하겠죠? 이런 관계 인정되죠. 그럼 개업공사가 보증기관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한 거예요. 그러면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에서 부족한 금액을 채워내야 되죠? 그러니까 재가입 보전하라는 얘기예요. 재가입 보전을 며칠 내야 된다? 15일.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유일한 15일이 이거예요. 재가입 보전. 손해배상을 했다면 15일 내 재가입 보전한다. 15일 내. 그래서 그 정도 이해되시고, 그럼 만약에 공탁금으로 1억 2천 해놨다가 의뢰인에게 5천만 원 지급했어요. 그럼 15일 내 보전해줘야 되죠? 얼마 보전하면 돼? 1억 2천 공착했다가 의뢰인에게 5천 빼줬다니까요? 5천 보전해야 돼요? 3천만 원만 보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는 거죠? 3천 보전하면 되죠. 1억 2천 했다는 얘기는 개인인 개공이라는 얘기죠?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라고 했잖아요. 지급 금액을 보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5천 지급했으므로 7천이 남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3천만 원만 보전하면 되죠.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만약에 보증보험 1억 가입했다가 5천 지급했다. 5천만 원만 재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보증보험 공제는 전액을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이게. 참고하세요. 이 정도. 자, 그럼 이 정도 이제 다 했고요. 거기 이제 주의 부분에 57쪽의 주의 부분에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한도는 보증 설정 금액에 한정되지 않는다. 알아보시겠어요? 의뢰인이 입은 전손해배상이죠. 보증 설정 금액을 한도로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의뢰인이 1억 5천 손해 입었어요. 개공이 보증 설정을 1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공은 1억 5천 다 책임 있죠? 맞죠? 보증 설정 금액을 한도로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다음 2번입니다.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 공탁은 담보공탁의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죠? 다음에 이제 3번도 말씀드렸어요. 업무정지나 휴업기간 중에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재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만 다시 설정하고 신고하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참고해 두시는데 보증보험 공제금 지급 청구 시효 있죠? 이거 3년으로 돼 있죠?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지금 우리 상법 보험편에서 보험금 지급 청구 시효 있죠? 원래 2년이었거든요, 이게. 3년으로 늘려놨죠, 지금. 바뀌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3년 참고해두세요. 여러분들 실비보험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들어가고 있죠? 보험금 청구 시효 몇 년이라고요? 3년이에요. 3년입니다, 다. 그래서 3년으로 상법이 개정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공제금, 보증보험금 이것도 치료가 3년입니다. 일단.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보증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 그냥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하죠.